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동맥경화증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고 실제로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증, 그 위험성과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동맥경화증에 대해 알려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심장내과 서용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동맥경화증에 대해 얘기할 텐데요. 먼저 동맥경화증이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혈관에 기름때가 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혈액순환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심장에서 뿜어진 혈액이 동맥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게 되고요. 네. 전신에서 다 산소나 영양분들을 소모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정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이 전신으로 혈액을 전달해주는 이 동맥에 기름때가 끼는 현상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아주 간단하게 수도관도 오래 쓰다 보면 녹이 슬기도 하고 혹은 물때가 끼면서 이렇게 수도관이 좁아지기도 하는데 네. 그거랑 비슷한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관을 틀어막을 수도 있다. 듣기에 꽤 심각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동맥경화증을 걸렸는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증상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대부분의 질환들이 그렇듯이 실제로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끼었다는 그 자체만 갖고 그거를 알아채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은 기름때가 점점 혈관을 좁게 만들면서 어느 일정 부분 이상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증상 자체는 장기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제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 네. 기름때가 있어서 동맥경화증 때문에 좁아져 있다 하면 그런 걸 갖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다. 그래서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슴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혈관 자체가 기름때가 점점 차면서 혹은 이 기름때라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기름때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혈관벽에 나 있는 여드름하고 아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혈관벽에 기름이 차게 되면 그 기름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마치 여드름 같은 게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오래 있다가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네. 막 피고름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혈관벽에 있는 기름때들이 점점 커지다가 혈관벽 안에서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기름때 성분들이 혈관으로 누출이 되게 되면 네. 혈전 같은 것들을 형성하게 되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혈관 자체를 완전히 틀어막게 되는데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의 기능이 나빠지면 심근경색증,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말초로 가는 혈관들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다리가 통증이 생긴다든지 혹은 하지에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서 다리의 일부가 썩는다든지 하는 말초동맥 질환 같은 것을 일으킬 수가 있고 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성기능 장애, 발기부종 같은 것들도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동맥경화증이 동맥경화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질환들 때문에 위험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동맥경화증 자체는 사실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혈관에 기름때가 있다고 해서 다 뭐 위험한 건 아니죠. 그 자체로 그냥 기름때가 있고 피는 잘 흐른다면 사실 있어도 뭐 크게 무방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기름때를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점점 심해지고 혈관을 좁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장기의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에서 매년 이제 사망 통계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뭐 해년마다 그래왔지만 2014년 사망 통계를 보면 물론 이제 가장 부동의 1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게 되는 가장 부동의 1위는 암이지만, 네. 2위는 심장 질환, 그리고 3위는 뇌질환, 뇌혈관 질환, 네. 그리고 그 외에 10위권 내에 들어있는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고혈압성 질환 이런 것들도 다 동맥경화증하고 결국에는 다 연관이 돼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일 원인만 따져봐서는
암에 필적할 만큼 동맥경화증도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결국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네. 암 예방을 하시든지 아니면 암 예방을 철저히 하고 동맥경화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방을 해줘야 네. 이 두 가지를 피해야 결국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중요한 동맥경화증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한 가지 원인만 갖고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비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혈관 자체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지듯이 혈관 자체도 노화가 되겠죠. 그래서 네. 젊으신 분들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는 정상적인 어떤 일종의 노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혈관벽에 있는 기름때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주 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피 안에 기름이 너무 많으면 그 피 안에 있는 기름을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피 안에 기름이 많으면 그 기름들이 혈관벽에 더 많이 들러붙게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아주 비만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남성분들이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흔하게 나타나는 편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없어지면서 남성하고 비슷한 몸의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는 급격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내가 동맥경화증이 있는지 있다면 또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검사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검사 과정은 뭐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보면 동맥경화증 때문에 합병증이 생겨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하고 아직 증상이 생기지 않은 분들을 크게 보면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동맥경화증이 진행을 해서 이미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증상, 예를 들면 운동 시에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다든지 네. 평소와 비슷한 운동 강도로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더 심하게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속적으로 두통이 자꾸 생긴다든지 아니면 걸을 때 다리 부위의 통증이나 흔나들 호소하는데 손발의 냉감 같은 것들이 심하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증상으로 나타나신 분들은 물론 이제 그 해당하는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혈관 조형 CT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협심증의 경우에는 운동부하 검사나 심장 초음파 같은 걸 해보면 네. 그 원인을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 동맥경화증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검사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검진 목적의 검사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경동맥 초음파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초음파로 혈관을 볼 수 있는 혈관 중에 가장 큰 혈관은 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 있는 경동맥을 초음파로 직접 들여다봐서 경동맥에 기름때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를 보고요. 네. 그거를 통해서 전신의 동맥경화 정도를 가늠한다든지 아니면 비조형 심장 CT를 이용해서 심장 CT를 통해서 칼슘이 얼마만큼, 석회질이 얼마만큼 심장에 끼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동맥경화증을 측정한다든지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 결과 동맥경화증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나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협심증이나 어떤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은 동맥경화의 경우에는 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약물 치료, 크게 보면 약물 치료와 네. 그다음에 생활습관 교정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약 하나를 먹고 이거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약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적절한 동맥경화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쓴다든지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는 약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네. 일단은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흡연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증과 같이 심한 코골이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네.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동맥경화증과 그 관련된 일반적인 궁금증들을 살펴보고 답을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스피린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동맥경화증 예방법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말들이 있던데 어떤가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아스피린을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사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혈액순환이 좋다 그래서 누가 선물을 해서 드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엄밀하게 따져서는 아스피린을 모든 환자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질환을 진단받지 않으신 모든 일반 환자분들한테 아스피린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스피린이라는 거는 항혈소판제라 그래서 네. 혈소판이 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이제 혈액이 우리는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네. 피가 나면 그게 이제 피가 지혈되기 위해서 혈전을 만들어서 네. 피가 지혈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게 혈소판인데요. 네. 아스피린은 그런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시켜서 몸 안에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성분의 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동맥경화증이 심한 경우에 네. 그 동맥경화증의 기름때가 터지면서 혈관 안에 혈전을 일으키면 결국에는 경색으로 진행을 하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드시면 그런 부분들은 예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네. 어떤 협심증이 있거나 뇌경색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네. 반대로 또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점은 드물게는 뇌출혈이 생긴다든지 왜냐하면 또 위장출혈이 생긴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불필요한 출혈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보통 분들한테 아스피린을 드시도록 저희가 권하지는 않고요. 네. 적절한 평가 이후에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고 약을 드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슷하게 항산화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건강 보조식품 복용하는 것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도 꽤 계세요. 어떤가요? 전혀 틀렸다고 보긴 참 어렵고요. 네. 실제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오셨을 때 네.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네. 참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은 혈관이 노화되고 기름때가 끼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 활성 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동물 실험이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항산화제를 복용을 했을 때 동맥경화증이 없어지거나 혹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항산화제 혹은 비타민을 일정 기간 몇 년 이상 복용을 하면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규모의 인체 실험에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에 갖고 계신 비타민이 있으시면 혹은 네. 누가 선물을 해주셨으면 네. 뭐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네. 꼭 내 돈을 주고 그거를 사서 드시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를 하고 네. 운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비타민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낸다는 근거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비타민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삼도 얘기가 많아요. 홍삼도 좋다 이런 말들 많은데 홍삼도 뭐 마찬가지겠죠? 네, 홍삼도 글쎄 제가 이제 사실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홍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할까 싶은데 네. 일단은 여러 가지 홍삼도 실제로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실제로 홍삼을 드시고 나면 동맥경화증이 호전될 수 있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의 경우에 특히나 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고 드셨을 때 큰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홍삼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홍삼이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저희가 뭐 가령 들어서 고혈압 같은 예를 들자면 홍삼을 드시고 나서 어떤 분들은 혈압이 좋아지기도 하고 동맥경화증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지만 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홍삼을 드시고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마다 개개인 편차가 있어서 모든 분들한테 그냥 권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홍삼을 드신다고 하면 혈압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드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데도 이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나 그런 궁금증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네, 저한테 이제 동맥경화증은 대부분 다 혈관 질환들은 연세든 어르신들이 다 많이 생기시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네. 여러 어르신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쭤보십니다. 나는 풀만 먹고 정말 풀만. 네 정말 풀만 먹고 전혀 뭐 고기 같은 거는 좋아하지도 않아서 네, 정말 밥하고 김치하고 뭐 몇 가지 이렇게 채식 식단만 먹지 고기는 입에도 안 된다. 근데 네. 왜 나는 이렇게 혈관이 나빠지고 동맥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뭐 다른 문제가 생기느냐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일단은 만약에 채식 식단만 유지를 하시고 계신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제가 기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이 영양분을 섭취할 때 탄수화물 같은 영양분을 섭취하더라도 몸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남은 칼로리는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식 식단만 유지하는 분들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은 분들이 실제로 동맥경화증이 심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동맥경화증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태우신다든지 네. 아니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든지 아.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조절이 안 된다든지 혹은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같은 게 심한데 그리고 이제 그냥 코골이가 아니고 코를 골다가 이렇게 가끔씩 보면 숨이 약간 끊어졌다가 다시 쉬시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 다른 원인이 없이도 동맥경화증이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는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는데 동맥경화증이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얼른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흡연, 뭐 호흡, 무호흡, 수면 무호흡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참 재미없는 얘기만 드리게 돼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TV에서 맨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예방법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 드시고 그다음에 잘 쉬시고 네. 그다음에 좀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잘 먹어라라는 거는 많이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네.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TV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저염식 그리고 저칼로리 그리고 저탄수화물 그리고 저지방 혹은 이제 고단백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기름과 소금이 적은 칼로리가 높지 않은 음식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 사실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사실은 식단 자체를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어떤 식단을 유지를 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 그 나쁜 습관과 식단과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동맥경화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단을 하루아침에 저지방 식기로 바꿔야 됩니다 하시면 뭐 한두 달 정도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두 달, 석 달이 되고 나면 도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꺼번에 뜯어고치는 쉽지가 않고요. 결국에는 잘 드시는 쪽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음식에는 국이 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국물을 적게 드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외식을 즐기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좀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잠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아마 좋은 네, 알겠습니다.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먹고 잘 쉬고 많이 움직여라.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